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현실에서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공동으로 형성해온 혼인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가 공동으로 모아온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이 재산 분할은 단순히 돈을 나눈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동안의 노력과 기여도에 따라 적절히 분배하여 이혼 후에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협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 조정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하든지 상관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만약 부부 사이에 이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만 먼저 하고 이후에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 재산 분할 청구권에는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청산적 요소란 말 그대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면서 그동안 공동재산 축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재산을 분할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인 것뿐만 아니라 육아와 가사, 내조, 정서적 지지, 그리고 재테크와 같은 이런 소극적인 행위도 경제적 기여라고 보는데요. 반면 부양적 요소란 이혼을 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재산을 분할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혼한 이후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배우자라거나 아이를 낳고 육아에 집중하느라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된 채로 지냈던 배우자, 혹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이혼한 직후부터 당장 경제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배우자의 경우라면 어느 정도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 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났다 하더라도 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유지와 증식에 기여를 한 것이 있다면 공동재산 일부를 재산 분할로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전업주부인 60대 여성으로 남편과는 3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2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남편은 말단 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결국 임원까지 승진했는데요. 이 말단에서 임원까지 승진하려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겠어요? 남편은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일에 매달렸는데요. 주인공은 이렇게 회사 일로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일뿐만 아니라 육아까지
전부 홀로 감당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회식을 하거나 주말 출근을 한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주인공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남편을 믿고 정성껏 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편이 이렇게 회사 일에만 매달리는 동안 주인공은 외로웠다고 합니다. 남편은 일한다고 매일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는 피곤해서 잠만 자거나 출근을 또 하고 울고 떼쓰는 어린 자녀들은 전부 주인공이 도맡아서 양육을 해야 하고 이런 생활이 5년, 10년 반복되면서 주인공은 점점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 30년 정도가 지나고 주인공의 남편이 임원 승진까지 하고 정년퇴직을 하면서 이전처럼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두 자녀들도 모두 장성을 해서 독립을 했고 주인공은 드디어 오랜 육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움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너무 해방감을 느꼈던 것인지 주인공은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운동 모임도 나가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가 소위 말하는 춤바람이 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댄스 동호회였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주인공은 거의 20, 30년을 가사와 육아에 매달리느라 제대로 된 취미 활동도 못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마침 동네에서 댄스 동호회를 모집하는 전단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기분 전환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문화생활도 하고 싶은 마음에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춤이란 게 남녀가 짝을 지어서 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스킨십도 하게 되죠. 탁구나 테니스 같은 다른 운동은 그래도 직접 스킨십을 할 일이 적지만 이 춤은 파트너와 함께 하다 보니 손도 잡고 허리도 만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회식이나 뒤풀이를 하게 되면 술도 마시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 불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인공도 남자 파트너와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고 하다 보니 이 없던 마음도 생겨버린 거죠. 남편은 맨날 일한다고 집에 없고 기껏 은퇴하고 집에 있어도 다정하거나 살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공은 점점 춤에 빠져서 집안일을 소홀히 했고 동네 무도회장을 다니며 뒤늦게 정신없이 놀기 바빴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남편은 이제 은퇴해서 주인공과 같이 노후를 즐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주인공은 이렇게 늦게 춤바람이 나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런 댄스 동호회 활동으로 주인공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던 남편은 결국 주인공이 남성 동호회원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버렸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 큰 미련이 없던 주인공도 흔쾌히 이혼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부부는 빠르게 협의 이혼을 해서 30년 동안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였는데요. 그런데 이혼 신고를 마친 후 주인공은 이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재산으로는 집이랑 차가 있었는데요. 이게 전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혼을 하면서 이 집과 자동차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주인공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됐으니까 분할을 안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부부는 이 협의 이혼을 하면서 이혼만 했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가능했던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혼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혼 소송을 하면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요. 이 사건처럼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이 협의 이혼만 먼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과는 별도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잘 지켜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이혼한 날이란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이고 재판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확정일을 의미합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와 두 번째는 전업주부에게 재산분할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원이 일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들이 아내가 바람펴서 이혼하는데 제가 왜 재산을 떼줘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억울해 하시는데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배상을 하면 되고 혼인 중에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혼인 생활 동안 이 재산 증식에 서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공로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와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법원은 이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본질적인 목적이므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쟁점, 주인공처럼 경제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공동재산 유지와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었는데요. 우선 남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외벌이를 했고 그동안 아내는 단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다. 아르바이트조차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아내가 춤바람이 나서 무도회장에 놀러 다니느라 집안일도 전부 내팽겨치고 오히려 의상을 구입하고 유흥을 즐기느라 재산을 탕진하기만 했다.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생겼는데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재산을 떼줘야 하느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주인공은 30년 동안 남편이 외벌이를 한 것은 맞지만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 남편을 대신해서 내가 집안일을 전부 했다. 그리고 두 자녀들의 양육도 전부 내가 홀로 다 했다. 양가 대소사도 바쁜 남편 대신에 내가 전부 다 챙겼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는 충분하다.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내조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회사에서 임원까지 승진하고 무사히 정년퇴직을 할 수 있었다. 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거는 위자료를 주면 되는 문제 아니냐. 재산분할은 위자료랑은 다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은 주인공의 손을 들어주어서 기여도를 주인공 45%, 남편 55%로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주인공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는데요. 주인공이 30년 동안 가사노동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고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회사 일에 전념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주인공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5%로 인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에게 이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처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또한 공동재산의 유지와 증식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여로 본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산 분할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재산 분할에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축적하고 유지, 증식한 이 모든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이 됩니다. 누구의 명의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은 내 명의로 해둬야 안 뺏긴다 라고 생각하거나 무조건 공동 명의로 해둬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명의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동 명의든 단독 명의든 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전부 공동재산에 들어가는데요. 나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나 땅,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금, 연금, 퇴직금, 호텔 회원권 이런 모든 적극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요즘은 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가 되지 않은 보험의 경우에는 이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약 환급금이 공동재산이 되고 퇴직금 또한 이혼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공동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대출금이나 대여금 같은 채무도 전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는데요. 그리고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특유재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혼인 전부터 소유를 하고 있거나 혼인 중에 내가 내 가족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잖아요. 이처럼 혼인과는 별개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특유재산은 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이 배우자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혼인 생활을 하는 중에 내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받았다면 이거는 순전히 나의 운과 나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이지 여기에 배우자의 기여는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때문에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나의 이 특유재산을 관리하고 가치 증식에 기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과 같은 특유재산이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지 아닌지가 문제된 사례를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50대 남성으로 아내와는 약 3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는 3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주인공은 부모님이 하던 인테리어 사업을 물려받아서 운영을 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이 3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주인공 부부는 자녀 교육 문제로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내가 3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주인공은 한국에 남아서 경제적 뒷받침을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유학을 가고 몇 년 동안은 거의 매주 화상통화도 하고 주인공과 아내는 서로 고생을 한다고 위로도 해가며 잘 지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면서 꼬박꼬박 생활비를 붙여주었는데요. 이렇게 2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주인공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주인공은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를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매월 상당한 금액의 월세가 이제 추가로 들어오면서 주인공은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기러기 가정이 겪듯이 주인공과 아내는 점점 더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돈 버는 기계가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고 아내 또한 낯선 외국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과 서운함이 쌓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5년, 20년이 흐르면서 주인공과 아내는 점점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들 사이의 유일한 대화는 생활비와 학비 송금 문제가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막 지나던 어느 날, 막내가 이제 대학 졸업을 하면서 아내는 드디어 2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지낸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건지 주인공과 아내는 매 순간 다투기만 하였는데요. 주인공으로서는 홀로 한국에 남겨져서 마치 자기가 돈 버는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과 외로움에 힘들었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이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말도 안 통하는 낯선 외국에서 생활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이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극심한 갈등을 이어가던 주인공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이혼에는 합의하였고 특별히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문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들도 전부 성인이 되어서 양육권 문제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는데요. 특별히 다른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이 주인공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와 상가 시세가 합쳐서 거의 30억 원이 넘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공 부부의 공동재산 중에서 이 주인공의 상속재산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주인공 부부는 이 상속재산이 공동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극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아파트와 상가는 자기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투규재산이고 이 재산의 취득에서부터 유지, 관리, 증식에는 아내가 기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와 상가는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공동재산에서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거의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이 아파트와 상가 리모델링에도 단 한 푼도 보탠 적이 없고 재산세와 관리비, 수리비 이런 것들도 전부 주인공이 부담을 했고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관리 유지에 관련된 일도 오로지 주인공이 전부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와 상가에는 주인공 부부가 실제로 거주한 적도 없고 심지어 아내는 상가에는 가본 적도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재산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이 아파트와 상가가 주인공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맞지만 이미 상속받은 때로부터 10년도 더 지났고 그 10년 동안 아내는 주인공을 대신해서 세 자녀들의 유학 생활을 전담하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공동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와 상가도 공동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인공과 아내는 거의 2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치열하게 다투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법원은 주인공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를 공동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앞서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공동재산에 포함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원 또 이 같은 기준에 근거해서 아내가 약 3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고 특히 20년 동안은 세 자녀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주인공이 없는 상황에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아 주인공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아파트와 상가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되 다만 기여도를 주인공 70%, 아내 30%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가사나 육아,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의 내조를 통해서 해당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하거나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 부동산 소개 비용, 이런 세금을 같이 부담한 흔적이 있거나 하면 공동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이 짧으면 또 모르겠는데 혼인기간이 20-30년 정도로 길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지로부터 수년, 수십 년이 지났다면 혼인생활 중에 이렇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특유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동재산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부부라는 게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보니 나의 것과 너의 것을 칼같이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특유재산을 일단 공동재산에 포함은 시키면서 기여도 비율을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실무적인 절차를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외벌이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부부 중 한쪽, 보통은 전업주부를 하는 쪽이 경제권을 가지고 공동재산 전부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 부부들을 보면 아무래도 대부분 맞벌이다 보니 각자 소득을 관리하면서 공동생활비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혹은 상대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전부 관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도대체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있다 보니 서로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 당사자가 비자금을 몰래 모아뒀거나 주식 계좌에 돈을 숨겨뒀거나 심지어 배우자 몰래 집을 사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를 보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사이가 틀어져 있거나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상대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이혼 소송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재산 명시 절차와 재산 조회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양쪽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를 재산 명시 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재산 명시 명령이 이렇게 내려오면 양쪽 당사자는 각자 자기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 보증금, 자동차, 회원권 등 모든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까지 기재를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재산 목록 양식을 보면 어업권이나 광업권, 선박 같은 항목도 있고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그런데 이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가치는 이혼 소장을 접수한 때 혹은 별거를 시작한 때 혹은 혼인이 파탄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서 재산 목록을 만들 때는 이 소장 접수 시가 아니라 재산 명시 명령을 받고 재산을 조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되는 액수를 적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 목록 자체가 양쪽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기 재산을 적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합니다. 약간 당사자의 양심에 맡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내 명의의 부동산과 계좌 내역은 정확하게 조회를 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로 거기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당사자가 직접 적어서 내면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항목을 빼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대충 적다 보면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서 이 양쪽 당사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이 상대 배우자가 제출한 목록을 이렇게 쭉 보고 좀 더 액수와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면 이제 별개로 재산 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계좌 내역을 조회하고 싶으면 은행과 같은 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 줄여서 금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차를 통하면 통상적으로 조회한 시점부터 3년을 역산한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상대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소득을 알고 싶으면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 명시 절차나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나와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된 이 모든 재산이 조회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대비해서 미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현금 거래보다는 아무래도 계좌 이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돈을 옮기고 빼고 숨기고 하는 게 흔적이 남는데요. 다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빼돌릴 수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팔아버리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는 이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내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사실 자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배우자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을 해버리면 내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져올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는 당연히 서로에게 계좌를 안 보여주니까 상대방이 집을 팔아버렸는지, 돈을 얼마나 쓰는지, 적금을 해약했는지, 주식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상대 배우자가 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상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거래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많이 하는데요. 이혼 소송에 앞서서 이런 보전 처분을 딱 해두면 아무래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보전 처분을 해둔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마음대로 처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 소송과 가압류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예상하고 그 전에 미리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잘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이혼 소장을 딱 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보통 몇 달간, 몇 년 동안 싸우고 별거도 하고 이혼 이야기를 막 하다가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걸 수도 있겠다고 예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할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명히 공동재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재산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재산을 열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죠? 이런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빼돌린 재산을 찾아올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쓰는 방법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절차입니다.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이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이 임박한 상태에서 일방 배우자가 이 상대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또는 갑자기 근저당을 설정해서 가치를 토막내는 경우에 이 매도나 증여
근저당 설정 같은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일방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을 원상회복시켜서 공동재산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자 앞으로 이전된 재산을 찾아오고 그 이후에 다시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몫의 재산 분할을 받아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바로 이혼 소송 직전에 남편이 자기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린 탓에 결국 이혼 소송과 더불어 사회행위 취소 소송까지 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50대 여성으로 남편과 약 25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남편은 아파트와 토지를 포함해서 약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드나들며 바람을 피웠던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남편이 옷깃에 여성 화장품을 묻혀오거나 술집 접대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다투었고, 그때마다 남편은 주인공에게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윽박지르거나 비싼 선물을 주면서 주인공의 마음을 달래곤 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바람길을 그냥 포기하고 살았는데요. 이렇게 25년 정도 흐른 뒤에도 남편의 여성 편력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자녀도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남편의 바람길을 참아내면서 살고 싶지 않았던 주인공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노후를 보낼 작은 집 한 채만 마련을 해주면 위자료나 다른 재산 분할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재산에 큰 욕심이 없었는데요. 그냥 이 지긋지긋한 남편과의 혼인관계만 빠르게 정리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낼 집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절대 이혼은 싫다고 우기던 남편은 주인공이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주인공이 요구하는 이 작은 집보다 재산을 더 떼줘야 하는 게 아닐지 계산을 막 하다가 고민해 보겠다면서 말을 바꿨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이 몇 달이 지나도록 주인공이 원하는 이혼 조건을 들어줄 듯 말 듯 하면서 주인공에게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계속 답을 미루었는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지친 주인공은 그냥 이혼 소송을 걸어서 빠르게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인공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은 15억 원짜리 아파트와 5억 원짜리 토지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요구한 이 재산 분할금은 공동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0억 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주인공은 자기가 청구하는 재산 분할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남편 명의의 이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주인공은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았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본 주인공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주 깨끗한 등기부였는데 2달 전에 남편의 사촌형 명의로 이 채권 최고액 1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혼 소송을 바로 코앞에 두고 멀쩡한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주인공은 정말 당황스러웠는데요. 남편에게 따지자 사촌형에게 예전에 돈을 빌렸는데 이제야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일 뿐이다. 차용증도 있다. 라면서 근저당권에 관련된 차용증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주인공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저 아파트를 취득한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근저당이 설정된 적이 없었고 남편이 사촌형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릴 이유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자기가 이제 이혼을 요구한 때부터 남편이 재산 분할에 대비해서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아파트에 설정된 사촌형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우리 법원은 이 남편과 사촌형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회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소송 과정에서 정말 사촌형에게 돈을 빌렸다면 이체 내역이든 뭐든 증빙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현금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 차용증은 가짜였기 때문에 실제로 사촌형이 남편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내역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시점 동안 주인공과 남편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막 오가던 시점으로 이혼 소송이 임박한 때였다는 사실이 주요했는데요.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서 법원은 실제로 남편이 사촌형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될 것이 예견되자 주인공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회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과 사촌형 사이의 근저당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말소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동산에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혼 소송을 하고 싶으시다면 상대 배우자가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인 재산 분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만을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며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 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